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보 영상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동안 많이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한때 운동도 열심히 했었던 문제인데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산 책인데 읽어보지 않고 꽂아두었다가 요즘 잠깐 읽어봤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제 생각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책의 제목은 생명을 만들어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일본에서 인문학과 종교학과를 연구하고 배우신 분이 쓰신 책이네요. 생명과학의 딜레마를 고민하는 철학 강의라는 그런 책입니다. 출생전 진단, 유전자 개입, 재생의료 등등 현대의료에서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어볼 부분은 출생전 진단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선천적 장애 여부를 알아보는 검사를 출생전 진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일본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출생전 진단 검사가 시작되었다. 요즘은 출생전 진단이라고 하면 보통 NIPT, 니프티를 떠올리는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태아의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3% 내지 5%가 선천적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며 특히 유전 정보를 담당하는 염색체의 변이와 관련한 질병이 나타날 확률은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늦은 결혼이 일반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임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방식의 출생전 진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임신 중에 태아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로 이전부터 행해지던 모체 혈청 선별 검사, 육모 검사, 양수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다만 이러한 검사에는 각각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있다. 모체 혈청 선별 검사는 임신부의 혈액을 소량 채취하므로 모체나 뱃속의 태아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질환의 유무를 알기에는 정밀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선별만 가능하다. 한편 육모 검사나 양수 검사는 뱃속의 태반 혹은 태아의 조직을 직접 채취해서 검사하므로 정밀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양수 검사는 임신부의 임신 주기에 맞춰 검사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라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검사 모두 임신부의 뱃속에 바늘을 꽂아 모체에서 직접 조직을 채취하므로 실수로 모체나 태아에 상처를 입히면 유산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권하기에는 힘든 검사다. 그에 비해 새로운 출생전 진단인 니프티는 임신부의 혈액 속에 들어있는 태아의 DNA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임신부의 체열만으로 검사가 가능하므로 모체와 태아의 몸에 부담이 적다. 구체적으로는 13번, 18번, 21번이라는 3개의 염색체를 분석해서 임신 초기에 다운 증후군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중간에 통계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건너뛰고요. 2013년 4월에 검사를 시작한 이래 상황을 살펴보면 검사받는 사람이 1년째 7,740명, 2년째에는 1060명으로 증가하는 등 검사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임신하지 않은 시점에는 검사 받기를 주저하거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막상 임신이라는 상황에 직면하면 역시 절실해지는 모양이다. 아이를 바라던 여성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이를 하늘이 내려준 선물로 여길 것이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아이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이미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니프티가 널리 보급된다면 임신부와 동반자는 검사를 받을지 말지를 정해야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낳을지 말지라는 힘겨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간절히 바라던 임신을 중간에 멈출지 말지 결정해야만 하는 미래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중단을 결정하고 실제로 중절에 임해야 하는 여성의 심정을 생각하면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맺어진다는 사실에 다시금 숙연한 마음이 든다.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뱃속에 잠들어 있는 아이를 도중에 포기해야만 하는 결정은 문자 그대로 살을 애는 듯한 경험이며 신체의 아픔과 동시에 무거운 윤리적 물음에 휩싸여 번민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니프티 검사라고 해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검사입니다. 산모 혈액을 소량 한 30cc가량 채취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염색체 이상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과거의 경화 검사라고 해서 쓰이던 트리플 검사나 쿼드 검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서 95% 이상의 정확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검사는 양수 검사에 비해서 단점이 있는데 전체 염색체를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책에서도 나왔지만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그리고 몇 가지 성염색체 이상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의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아직 있습니다. 비용도 아직은 그 일반적인 그 혈액 경화 검사인 트리플 검사나 쿼드 검사 비해서는 병이 많이 드는 편이고요. 양수 검사보다는 물론 덜 들지만 그래서 이렇게 비용에 대한 부담도 아직은 있는 편입니다. 이런 검사의 이제 문제는 정상으로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이 나오면 다행인데, 이것이 이제 결과가 이상이 있게 나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책에 있는 내용 이어서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착상 전 진단이 점점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유전자 검사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해서 유전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수정란을 검사하면 성별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성별을 고르는 선택 임신도 가능하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예측 가능한 유전성 질환의 종류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타고날 가능성이 높은 수정란을 발견하면 착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도 나올지 모른다. 다시 말해, 착상 전 진단을 받으면 3가지 염색체 이상을 알아보는 지금의 니프티보다 선택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조건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덧붙여 질병의 요인뿐 아니라 다른 것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수정란의 유전자를 검사할 때 유전 정보의 총합이라 할 수 있는 게놈 전체를 조사해서 태어날 아기가 앞으로 어떤 인간으로 자랄지 상세하게 알게 될 날도 올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부모가 유전자 단계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맞춤악이다. 그로써 우리는 생명을 선별하는 사회로 성큼성큼 나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명의 존재 방식을 선택하는 일, 즉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고르는 행위는 특정 종의 유전적 특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머지않아
인류라는 종으로서의 존재 방식 자체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인류 사회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러한 미래를 예견했다. 19세기 말 다윈의 종의 기원이 세상에 나와 진화론이 사회에 널리 알려진 후 해당 학설을 인간에게도 적용해서 종의 진화를 이루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이를 학문적으로 규명하려던 시도가 우생학이다. 우생학이라는 말은 1883년에 영국의 유전학자이며 통계학자인 프란시스 골턴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골턴이 주장한 우생학이란 특정 인종을 미래에 더 우수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는 의미를 포함한 발전적인 목적의 학문이었다. 실제로 2차 대전 이전 시기의 선진국에서는 우생학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무렵에는 아직 생명의 시작에 개입하는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우수한 종을 보존하겠다는 목적 아래 능력, 계급, 인종 등에 따라 결혼 상태를 구분하는 단계부터 시작했다. 그 후 점차 열등한 유전 형제를 가졌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자손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해당 혈통을 끊어 자손이 태어나지 않도록 단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중절이나 불임 수술을 받도록 강제하고 결혼을 금지하는 등의 가혹한 차별이 자행되었다. 이것은 나아가 나치스 독일에 의해 유대인 학살, 즉 특정 인종 전체를 표적으로 삼은 말살 정책으로 확장되었다. 국제사회가 2차 대전을 겪으며 이러한 참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나서야 우생학은 끔찍한 사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생학 사상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복지국가의 대표격인 스웨덴 등 북유럽 각국에서도 국가가 국민 복지를 책임진다는 복지국가 사상에 힘입어 1970년대 중반까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단종 정책을 폈다. 일본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유전성 질환이 아닌 한센병에 우생학적 논리를 적용해서 환자를 과도하게 차별한 역사가 있으며 이러한 일은 지금도 관련자들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다. 이야기는 이 뒤에도 계속 비슷한 내용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론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책의 부제에도 있다시피 생명과학의 딜레마를 고민하는 철학 강의라고 하다시피 딜레마라는 것이 뾰족한 어떤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 측면의 선택에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그런 문제라는 뜻이죠. 우생학이라든가 이런 지능 저하인 사람들에 대한 단종을 보면서 저도 드는 생각이 여기도 나왔지만 한센병, 과거에는 나병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속된 말로는 문둥병이라고도 불렀고요. 아마 그 성서에도 아마 그 문둥병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치유를 받고 이러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한센병에 대해서 단종, 그러니까 아이를 더 낳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사용이 된 적이 있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좀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소록도에 잠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소록도까지 갔는지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저 그때 마음으로는 좀 힘들어서 좀 멀리 서울에 있었을 때니까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자고 해서 아마 땅끝마을이라고 해요. 거기가 이제 소록도에 있는 그 한국 이제 녹동항이라고 하는데 땅끝마을이라고 해서 가장 멀죠, 서울에서. 그래서 그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이제 땅 끝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앞에 소록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 5분인가 10분 가면 되는 가까운 섬이었는데 그 소록도에 잠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록도가 어떤 섬인지는 대충 알고는 있었죠. 한센병 환자분들을 격리 수용하는 시설이고 지금도 아마 거기서 생활하면서 치료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뭐 한센병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 유전병도 아니고 해서 단종 정책이 펼쳐지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래전에 아마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 기간 동안은 그런 이제 아기를 못 낳도록 하는 불임 시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상당한 인권 침해의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산부인과에 근무하면서 지금 니프티 검사는 뭐 저희 병원에서도 물론 하는 검사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병원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권하는 검사이기도 해요. 사실 검사 결과가 이상이 있게 나왔을 경우에 고민스럽지만 과연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인 저자이기 때문에 일본의 통계이긴 하지만 이 염색지상이 있는 아기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은 물론 일부는 출산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낙태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2년 사이에 검사받은 1만 7,800명 가운데서 29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 중에서 양수 검사로 이제 240명이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프티 검사는 확진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있게 나오면 양수 검사를 이제 추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수 검사를 240명이 받았고 그 240명 중에서 221명이 중절 수술을 선택했고 일부는 자궁 안에서 양수 검사하면서 태아가 사망을 했고 4명만이 임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30명 중에 4명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죠. 사실 아기가 염색체상이라면 교정이 불가능한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을 가진 채 태어나는 것을 허용한달까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부모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만 그런 거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상이 끝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검사라는 목적은 그런 이상이 있는지를 발견해서 미리 중절수술 하려는 목적이 주인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정상이기 때문에 염색체상이 없는 것이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고 건강하다는 그런 어떤 보장이랄까요? 이런 걸 받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에는 이런 니프티 검사 같은 선별 검사는 그런 양쪽의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쨌든 산부인과에 보면은 이렇게 참 고민스러운 상황들이 이 검사 착상 전 진단 이 검사뿐만이 아니고 착상 전 진단이 아니라 참 이건 임신 중에 하는 선별 검사죠. 출생 전 진단이죠. 출생 전 진단에 대한 이런 문제들만에 대한 고민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아주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부인과가 특히. 어쨌든 이런 생명과학의 딜레마는 언제나 고민이고 앞으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의학기술이 발달되면 될수록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은 점점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하기만 해도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아마 얼마 멀지 않은 곧 다가올 아마 가까운 미래에 아마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을 하거나 골라서 낳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질병을 가진 채로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채로 그런 아기들을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문제도 또 있는 것이고요. 자, 정답은 없는 문제로 또 오늘 하루 머리 복잡하게 만들어 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보 관련한 영상이 없어서 오늘은 출생 전 진단에 대해서 책 소개와 함께 간단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